북한이 오늘 오전 원산에서 동해로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한 발은 690km를 날아갔는데 제주도까지 타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북한의 발사 의도 잠시 뒤 분석합니다. 우리 영공 침범에 대해 러시아가 유감을 표명했다고 설명한 어제 청와대 발표에 대해 러시아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더군다나 청와대가 러시아의 공식 입장을 어제 오전 일찍 접수하고도 정반대 브리핑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빅뱅 멤버 대성이 소유한 서울 강남의 8층 빌딩에 유흥업소 5곳이 입주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업소를 통해 성매매까지 은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 집중보도합니다. 통별로 불법 양반을 다 하는 거예요. 몰래 성매매까지 하는 거 아니라. 간단히 끓여 먹을 수 있는 즉석 삼계탕에 라면보다 많은 나트륨이 들어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루 섭취 기준량에 육박하는 제품도 있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일본 제품 불매운동 기사에 한국당 로고를 사용한 KBS를 규탄하며 수신료 거부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25억 원의 손해배상도 청구했습니다. 경남 밀양의 특수금속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비상이 걸렸습니다. 물에 닿으면 폭발하는 마그네슘을 다량 보관 중이어서 장맛비가 최대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오늘 새벽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유엔 제재는 물론 9.19 남북 군사 합의를 또 어긴 도발입니다. 한국 외교는 전에 없던 위기에 빠졌습니다. 일본은 경제보복으로, 중국과 러시아는 군용기 도발로 우리를 압박했는데 특히 러시아는 하필이면 독도 위 영공을 침범해 한미일 삼각협력체제를 흔들고 있습니다. 네, 어느 상대 하나 뾰족한 해법이 없다는 게 아주 뼈아픕니다. 오늘은 위기의 안보 상황을 집중 조명하겠습니다. 첫 소식 유주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 동해로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미사일이 포착된 건 오늘 오전 5시 34분. 약 430여 킬로미터를 날아가 동해에 떨어졌습니다. 그로부터 23분 뒤 두 번째 미사일을 쐈는데 이번엔 1.5배 긴 690여 킬로미터를 날아갔습니다. 방향을 남쪽으로 돌리면 제주도까지 닿는 거리로 남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두 미사일의 최고 고도는 모두 50여 킬로미터로 분석됐습니다. 군은 이동식 발사대에서 쐈지만 정확한 미사일 종류와 재원은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미사일 발사도 김정은 위원장이 지켜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근 김정은이 인근 지역에서 체류하며 공개 활동이 있었고 관련 동향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쏜 건 지난 5월 9일 이후 78일 만입니다. 또 한 달 전 판문점 회동 때 북미 실무협상 재개를 약속한 이후 첫 무력 도발입니다. 북한이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러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방부는 이번 미사일 발사가 9.19 군사합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별도의 대응은 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네, 오늘 북한이 쏜 단거리 미사일은 전보다 더 멀리, 더 낮게 날아갔습니다. 우리 군은 이런 점 때문에 사드를 포함해서 우리의 미사일 요격 체계로는 막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윤수민 기자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일본 방위성은 즉각 탄도미사일이라고 발표했습니다. もし弾道ミサイルであれば国連決議に違反をしているわけでございますから非常に遺憾だというふうに思っております。 속도와 궤적을 봤을 때 순항 미사일이 아닌 탄도미사일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일단 우리 군은 단거리 미사일로만 평가했습니다. 또 지난 5월 공개된 신형 전술 유도무기와 비슷하지만 두 번째 미사일의 경우 비행거리가 훨씬 길었던 만큼 새로운 형태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5월 쏜 미사일은 40km의 낮은 고도로 420km를 비행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미사일의 경우 정점 고도 50km에서 발사체가 분리되고 탄두부에도 날개를 달아 비행거리를 대폭 늘렸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문제는 사드를 포함해 우리가 가진 요격 체계로는 이처럼 낮고 빠르게 떨어지는 탄도탄을 막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스칸다르급 미사일들은 요격 고도와 시간이 워낙 짧아서 요격을 실패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이 한국 미사일 방어 체계의 허점을 노리고 나온 만큼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입니다. 청와대는 오늘 발사된 미사일을 새로운 종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해 더 알아보겠습니다. 김민정 기자. 자, 북한이 미사일을 쏠 때마다 이게 유엔 제재 위반인지 아닌지 따지는 것, 결국 탄도미사일이냐 아니냐였는데 방금 전에는 탄도미사일이라고 이번엔 밝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른 새벽 북한이 미사일을 쏘자 문재인 대통령에게 바로 보고가 됐고 오후에는 NSC 상임위가 열렸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북한 발사체를 새로운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규정했는데요. 북미 실무 협상을 앞두고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저강도 도발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도 단거리 발사체라고 표현했지만 일본은 탄도미사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북한의 도발이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맞대응 성격과 비핵화 협상에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존재감을 과시한 것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네, 지난 몇 년 동안 청와대로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남북관계 그리고 북미 비핵화 협상의 불씨를 살려보려고 했는데요.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북한이 도발할 때 이른바 좀 톤 다운하려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잖아요. 오늘은 어땠습니까? 네, 당초 군은 이 두 미사일 사거리 모두 430km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600여 킬로미터라고 밝히자 뒤늦게 두 번째 미사일 사거리를 690여 킬로미터라고 수정했습니다. 사거리가 430km면 기존에 발사했던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볼 수 있지만 690km로 늘어나면 새로운 미사일일 가능성이 커서 관심을 끌 수밖에 없습니다. 청와대 대응에 관한 공지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지 약 5시간 만에 부대변인 명의로 짧게 나왔는데요. 또 긴급 NSC를 개최하기보다는 매주 목요일에 열리는 NSC 정례회의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대체됐습니다. 북미 협상 촉진자 역할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청와대가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해 강도 조절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김윤정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틀 전에 독도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에게는 진실을 기대하기 어려운 걸까요? 러시아의 공군기가 영공을 침범한 것, 이거는 디지털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오늘도 침범한 적 없다는 억지를 이어갔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주한 러시아 대사관의 무관들이 국방부를 찾았습니다. 러시아의 영공 침범을 두고 한러 간 사실관계를 따지는 국장급 실무 협의를 위해서입니다. 1시간 15분 동안 침범이다 아니다를 두고 공방을 벌였지만 결론은 내지 못했습니다. So, what's the official stance of Russia? Do you have any comments you want to add? Or what were you able to discuss with the South Korean side today? 국방부는 우리 전투기가 찍은 러시아 조기 통제 경보기의 영공 침입 영상과 항적 등을 증거 자료로 전달했습니다. 레이더 영상 같은 민감한 자료는 주지는 않고 보여주면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침입 사실을 부인만 할 뿐 증거 자료를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주한 러시아 대사관은 공식 SNS 계정을 통해 어제 윤도한 대통령 국민소통 수석의 브리핑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어젯밤 러시아어로 러시아가 유감을 표명했다고 한 윤도한 대통령 국민소통 수석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영공 침범을 부인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한국어로 번역된 입장문도 게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은입니다. 네, 지금 보신 러시아의 적반하장과는 무관하게 우리 청와대와 국방부의 어설픈 대응은 여전히 뒷말을 잇고 있습니다. 청와대 내에서는 서로 손발이 안 맞았고 국방부는 마치 청와대의 실수를 감싸려는 듯 브리핑을 했다가 하루가 지난 오늘에서야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손영일 기자입니다. 윤도한 대통령 국민소통 수석이 어제 영공 침입은 실수라며 러시아가 유감을 밝혔다고 브리핑을 한 뒤 4시간 반이 지나 국방부가 러시아 공식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영공 침범을 부인하는 것으로 윤 수석의 브리핑 내용을 바로잡은 겁니다. 마치 윤 수석의 브리핑을 듣고 러시아가 입장을 바꿔 공식 전문으로 반박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러시아 공식 전문은 어제 아침 일찍 청와대와 국방부에 접수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정확히 언제 왔습니까? 국방부에? 저희가 오전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시아로부터 침범을 부인하는 공식 전문을 받아놓고도 러시아가 사과한 것으로 윤 수석이 브리핑을 한 겁니다. 사태를 조기에 수습하기 위해 침범을 부인하는 전문 내용을 의도적으로 공개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청와대는 윤 수석이 러시아 공문 접수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국가안보실로 공문이 왔는데 국민소통수석실에는 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데다 청와대 내부 조직 간 불통까지 더해지면서 대한민국 외교의 체면이 구겨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손영일입니다. 네, 남북관계는 물론이고 4강 외교까지 난국에 빠지자 야당은 청와대를 겨냥해서 총공세를 펼쳤습니다. 이번 소식은 황아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외교정부능과 고집스러운 친북 정책이 안보 위기를 불러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판문점 미북 회동 이후 사실상의 종전선언이라고 자화자찬을 했지만 그것이 얼마나 안이한 인식이었는지 명백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방향과 외교안보 라인을 모두 교체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정부가 한미일 공조가 아닌 북중러 삼각동맹에 편입하려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대한민국 안보에 구멍이 숭숭 났습니다. 이유는 청와대 안보관에 싱크홀이 뚫린 것입니다. 안보 역주행을 방치할 수 없다며 다음 주 관련 상임위를 여는 원포인트 안보국회도 제안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청와대의 아마추어적인 행태가 국민의 안보 불안을 증폭시킨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어리숙하고 위태로운 외교안보 정책이 국민을 불안하게 해온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민주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야당이 안보를 정쟁 소재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황아람입니다. 네, 북한, 러시아에 이어 이번엔 일본입니다. 어제 열린 세계무역기구 WTO의 일반 이사회에서는 한국과 일본 두 나라가 35분 동안 공방전을 벌였습니다. 우리 쪽은 1대1 대화하자 그걸 공개하자고 제안했지만 일본은 거절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김윤종 특파원입니다. WTO 일반 이사회가 열린 회의장 앞 한일 양국 대표가 치열한 여론전을 펼칩니다. I propose to the Mr. Shingo, the Director General of Foreign Economy, to have a direct discussion for this matter. 164개국 회원국 앞에서 일본 대표와의 1대1 대화를 공개적으로 제안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일본 대표가 공식적인 제안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We have not received any such request for dialogue from our Korean colleagues. They are just talking about it in the conference room. 일본 수출 규제를 둘러싼 공방전은 회의장에서도 35분간 진행됐습니다. 김 실장은 이번 조치가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정치 보복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일본은 수출 관리 차원일 뿐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설명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틀간 열린 WTO 일반 이사회는 일본의 침묵 속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다음 단계로 WTO 제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채널A 뉴스 김윤종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에는 일본 경제 침략 대책 특위가 있습니다. 거기서 오늘 일본 언론을 포함해서 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미가제 자살 폭격이다. 또 일본은 경제 전범이다. 이런 강한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또 일본 기자들과 신경전도 있었습니다. 강지혜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일본 경제침략 대책특위가 일본을 포함한 30여 명의 외신 기자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위원장인 최재성 의원은 작심한 듯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내더니 어떤 나라도 경제전범 일본을 믿고 거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가미카제 특공대까지 언급했습니다. 자국 기업의 피해마저 당연시하는 태도에서 가미카제 자살 폭격이 이루어졌던
진주만 공습이 떠오릅니다. 일본 기자들은 경제침략특위의 침략이란 말에 거부감을 나타냈고 일본 경제 압력이라든가 그런 것이라면 아주 정확하다고 보는데 내년 도쿄올림픽과 후쿠시마 방사능 피해 지역 음식을 두고 신경전도 벌였습니다. 자국 국민들마저 외면하는 식품들을 전 세계 올림픽 참가 선수들의 식탁에 올리겠다고 합니다. 정치의 눈이 멀어 올림픽 선수들까지 인질로 삼은 것입니다. 도쿄올림픽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이 참가 안 하는 게 좋다. 참가 안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아베 총리가 가장 팔고 싶어하는 제품인 동경올림픽에 대해서 전 세계의 양심이 불매운동을 하게 될 것이다. 오늘 간담회에서는 경제침략 등의 용어를 쓰는 민주당이 감정적으로 대응한다는 외신 기자들의 지적도 나왔습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지금부터는 채널A 탐사보도팀이 집중 취재한 내용입니다. 버닝썬 사건의 주인공 가수 승리의 빅뱅 동료죠. 강대성 씨가 소유한 강남의 건물에서 불법 유흥주점이 운영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대성 씨는 현재 군복무 중입니다. 건물은 그 전에 샀습니다. 이곳에서 불법 영업에 성매매 알선까지 하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여현교 이서연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아이돌 그룹 빅뱅의 멤버 강대성 씨가 지난 2017년 310억에 매입한 건물입니다. 강남 한복판에 있어 추정되는 임대 수익만 매달 약 1억 원. 건축물 대장에 따르면 5층부터 8층까지 각종 식당과 사진관이 입주해 있습니다. 그런데 찾아가 보니 건물 외벽에 간판도 없고 엘리베이터를 타보니 버튼이 아예 안 눌리는데요? 3개층은 버튼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사진관으로 등록된 8층은 철문으로 막혀 있어 내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주변 상인들은 건물 안 가게들이 수상하다고 말합니다. 실제 저녁이 되자 썰렁했던 건물 근처에 사람들이 북적거리기 시작합니다. 간이천막에 주차 요원들이 앉아있고 고급 승용차들도 하나둘 모여듭니다. 낮엔 접근이 불가능했던 층들에 불이 켜집니다. 남성들이 모인 방에 여성들이 단체로 들어와 인사를 하고 남성 접대부들이 수차례 드나드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건축물 대장에는 구명 음식점, 사무실, 사진관 등으로 신고가 돼 있지만 취재 결과 총 5개 층에서 접대부를 고용하는 유흥주점들이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손님을 가장해 안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곧바로 제지당합니다. 회원들만 들어갈 수 있는 비밀업소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취재진은 어렵게 내부 관계자들과 접촉해 자세한 운영 상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게 다 같이 소리가 틀리고 업주가 틀린 거예요. 아가씨도 같이 하고 그냥 몰래 성매매까지 하는 가게라. 비밀스럽게 성매매도 이루어지고 있는 정황은 실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테이블 안에 2시간 같이 놀다가요. 나가서 아마 1시간 아마 연애할 거예요. 그냥 요 근처 모텔 잡으실 거면은 비만 내시면 되고 현금가로 하시면 이에요. 뭐 모텔이나 호텔 이쪽 숙박 비용은 따로 다 준비. 빌딩의 절반 이상이 불법 유흥과 성매매 알선의 장소로 활용되고 있지만 정작 건물 주인 강대성 씨 측은 전혀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강대성 씨의 부동산 대리인은 대성 씨는 건물주일 뿐 영업과 무관하다며 매입 당시 받은 사업자 등록증 상의 사업으로만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법 유흥업소로 확인될 경우 임차인들과의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여현교입니다. 구청에는 경양식 레스토랑으로 등록돼 있는 유흥업소. 이곳에 전화로 예약을 문의해봤습니다. 직원은 자연스럽게 불법을 유도하고 아가씨 혹시 필요하시죠? 건물주가 대성이라는 걸 대놓고 홍보하기까지 합니다.
승리 그것 때문에 건물주가 대성거예요. 대성거. 단속 좀 심해가지고 옷도 지금 홀복 옷 입고 한국 차림으로 이렇게 나오는 상태인데. 강대성 씨가 빌딩을 구매한 건 지난 2017년 11월. 하지만 이 건물에선 2005년부터 유흥업소들이 운영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동산 관계자들은 대성 씨가 사전에 몰랐을 가능성은 적다고 입을 몹니다. 시사를 하고 그 임대 내역을 클라이언트들이 층별 뭐가 들어있고 이거를 다 보지 안 보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건물 매입을 중개한 부동산 컨설턴트는 대성 씨가 구입 전 건물을 둘러봤지만 유흥업소 운영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사를 하시지 않으셨어요? 네, 하시는데 그때는 사업장하고 이렇게 되는 걸로 해가지고. 대성 씨가 몰랐다고 하더라도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건물주는 그 사람과 계약을 맺었다. 근데 이 건물의 용도대로 위시거래를 해야 되는 의무는 건물주한테 있는 거예요. 강남구청은 대성 씨의 건물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행정조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이서연입니다. IOI 워너원을 배출한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의 네 번째 시즌이 투표 조작 논란에 휩싸였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제작진이 급하게 해명했지만 팬들은 득표수의 원 데이터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현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투표 조작 의혹이 제기된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X101. 제작진의 해명에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투표에 참여했던 팬들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는 공식 성명을 내고 득표수 원본 데이터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작진이 득표율로 환산된 득표수를 잘못 공개했다고 해명하자 실제 득표수를 밝히라고 요구한 겁니다. 다음 주 검찰 고소고발도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 아직도 가장 중요한 원본 데이터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될 때까지는 법적 절차를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순위 간 표 차이가 일정 수로 반복된다는 의혹 말고도 득표율 소수점 둘째 자리가 일정 수로 정해져 있다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접수된 관련 민원 수백 건을 놓고 안건 상정 여부를 검토 중이고 제작진의 해명을 요구한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 건수는 5,500건을 넘어선 상황. 프로듀스 101 시리즈는 시청자가 참여하는 투표를 통해 데뷔할 연습생을 결정한다는 컨셉으로 워너원과 IOI 등 유명 아이돌 그룹을 배출하면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채널A 뉴스 이윤우입니다. 네, 경남 밀양의 한 공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소방차가 출동했지만 정작 물을 못 뿌렸습니다. 공장 안에는 물이 닿으면 폭발하는 마그네슘이 300톤이나 쌓여 있어 그렇습니다. 결국 일주일 뒤쯤 저절로 불이 꺼질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는데 장맛비가 걱정입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공장 위로 검은 연기가 치솟고 내부에선 불길이 쉼없이 타오릅니다. 불빛도 일반적인 화재와 달리 주변을 환하게 밝히며 성광처럼 뿜어져 나옵니다. 경남 밀양의 특수금속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난 건 아침 8시쯤. 출근한 직원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습니다. 검은 연기가 온 하늘 뒤덮고요. 바람 쪽으로 절로 가잖아요. 그럼 이게 싹 깔아앉아요. 저 마을로 전부 다. 당시 공장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관들은 공장에 물을 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장에 쌓여있는 마그네슘이 자칫 폭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그네슘은 물에 닿으면 순간적으로 산화에 폭발하며 매우 강한 빛을 냅니다. 이런 성질 탓에 성광탄을 만들 때 주 원료로 사용됩니다. 마그네슘 화재를 진압하는 유일한 방법은 모래로 덮어 꺼질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하지만 공장 내부에는 300톤이 넘는 마그네슘이 있어 이 방법 역시 녹록지 않습니다. 결국 소방당국은 덤프트럭과 굴착기를 동원해 모래 80톤을 실어와 공장 외부에 방화벽을 세운 뒤 스스로 꺼질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예상되는 시간은 일주일. 최대 변수는 장마철 비 소식입니다. 소방당국은 24시간 현장에 대기하며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마철이고 그래서 비가 오게 되면 빗물에 의해 가지고 연소 확대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경찰은 목격자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네, 서울의 초등학교에서 독성 물질인 포르말린이 유출되는 바람에 1,000명 넘게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선생님과 아이들이 침착하게 대처해서 피해자는 없었습니다. 서상희 기자입니다. 두 손으로 입과 코를 막은 아이들이 줄지어 대피합니다. 초등학교 과학실이 통제되고 방역복을 입은 소방특수구조단이 위험물질을 수거합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포르말린 용액이 유출된 건 오늘 낮 11시쯤. 과학실 공사 중 300mm 용량의 포르말린 유리병이 깨진 겁니다. 포르말린은 방부제나 살균제에 사용되는 유독성 물질로 흡입 시 위험할 수 있었던 상황. 인명피해가 없었던 건 소방당국의 신속한 출동과 학교 측의 빠른 대처 덕분이었습니다. 펜스도 치고 공간에 있는 친구들 이제 공기 중으로 다 퍼지니까 운동장으로 대피시켰고 그랬죠. 교사들이 앞장서 아이들에게 입과 코를 막도록 하고 운동장까지 안내하며 1,200명이 일사불란하게 대피할 수 있었습니다. 학부모에게도 즉각 상황을 알렸습니다. 아이들이 대피해 있고 오늘 급식 안 하고 하교를 할 예정이라고 그렇게 연락을 받았어요. 교장 선생님이 빨리 뛰어와서 빨리 강당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학교 측은 한 학기 3차례 이상 실시하는 모의 대피 훈련이 실제 상황에서 효과를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침착한 대처가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음주운전 단속 경찰을 돕던 고속도로 순찰대원 2명이 트레일러에 치여 숨졌습니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운전자는 모텔에서 잡혔는데 졸음운전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우현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속도로 차선이 줄어들지만 25톤 트레일러는 그대로 끝차선을 달립니다. 벽과 부딪힌 뒤에도 멈추지 않더니 갓길에 세워진 차량 석 대를 덮칩니다. 대형 트레일러가 차량들을 들이받은 이곳은 이렇게 5차선 고속도로의 구분 구간인데요. 사고 당시 떨어졌던 유리 파편들이 이렇게 널려 있습니다. 갓길에서 차량 밖에 나와 있던 사람들은 음주 차량을 신고했던 고속도로 순찰대원 2명과 단속경찰 2명 등 모두 5명. 트레일러가 차량들을 잇따라 들이받은 뒤 순찰대원 2명을 치고 그대로 달아난 겁니다. 도로공사 순찰 요원분들이 순찰 도시다가 갓길에 있는 카니발을 발견했어요. 그 갓길에 있는 카니발 운전자분이 운전이 의심된다. 이 사고로 20대 순찰대원 2명이 숨지고 경찰관 2명과 음주 측정을 받던 남성 1명이 다쳤습니다. 트레일러를 버리고 달아난 50대 남성은 13시간 만에 경기도 시흥에 있는 모텔에서 붙잡혔습니다. 트레일러 운전기사는 졸음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고 처벌이 두려워 달아났다고 경찰에게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트레일러 운전기사에 대해 뺑소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오토바이로 아찔하게 역주행한 운전자, 중증 치매 환자였습니다. 자신이 역주행한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차들이 비상등을 켜고 속도를 줄이더니 줄지어 멈춰섭니다. 도로를 역주행하는 빨간색 오토바이 때문입니다. 순찰차가 오토바이 앞을 막아서자 운전자는 방향을 바꿔 피해가려고 합니다. 어제 오후 12시 55분쯤 68살 신모 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신천대로 3.8km 구간을 역주행했습니다. 신천대로는 차들이 최대 시속 80km로 질주하는 자동차 전용 도로입니다. 주변 운전자들은 역주행 오토바이를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순찰차 4대를 출동시켰습니다. 주변 차량의 속도를 줄여달라고 안내 방송을 한 뒤 오토바이를 갓길로 몰아 세운 덕분에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신 씨를 마주한 경찰은 행동이 부자연스럽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알고 보니 중증 치매 환자로 도로에서 발견되기 10분 전 가출 신고까지 접수된 상태였습니다. 신 씨는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데다 자신의 역주행 사실도 몰랐습니다. 신분증 확인하니까 장애인 1급이신 그런 분이셔가지고 안전하게 들려드리니까 상당히 고마워하시는. 경찰은 신 씨를 무면허 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가족에게 돌려보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피에로 가면을 쓴 남성이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며 원룸에 침입하려는 영상. 인터넷에 돌며 공포심을 조장했습니다. 이 피에로 도둑 잡고 보니 자작극을 벌인 사업가였습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공동주택 복도에 피에로 가면을 쓴 남성이 나타납니다. 주위를 살피더니 문 앞에 있는 택배 상자를 집어들고 문 가까이에 귀를 대거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보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제 동영상 사이트에 신림동 사이코패스 피에로 도둑 CCTV라며 올라온 영상입니다. 2달 전 신림동에서 일어난 원룸 침입 사건을 연상시켜 영상을 접한 시민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오늘 오전 동영상 속 공동주택에 사는 30대 남성 최모 씨를 검거했습니다. 최 씨는 자신이 택배를 대신 받아주는 1인 기업의 대표라며 택배 대리 수령의 필요성을 강조하려고 직접 가면을 쓰고 영상을 찍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택배 받을 때 불안해하는 거는 저도 좀 알고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하고 싶었는데 마케팅에 대한 미스가 좀 있었고.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인터넷에 사과문도 올렸습니다. 피에로 가면을 쓰면 약간 조회수가 약간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죠. 좀 더 무서움을 느꼈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죠. 최 씨는 집주인의 항의로 살고 있던 집에서 쫓겨난 상황. 경찰은 최 씨에게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수도권 최대 폭력 조직인 수원 남문파와 북문파 조직원 84명이 한 번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조직 간 패권 싸움을 벌이려 했는데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일망타진했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두 남성이 멱살을 잡고 주먹을 마구 휘두릅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은 말리지 못한 채 지켜보고만 있습니다. 조직폭력배들이 병원 응급실에서 우연히 만나 시비가 붙은 겁니다. 건장한 체구의 남성이 연신 고개를 숙이는 남성의 뺨을 때립니다. 삿대질을 하며 잠시 말을 하는가 싶더니 남성을 끌고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유흥업소 주인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폭행하는 모습입니다. 모두 수원을 기반으로 활동 중인 남문파와 북문파가 저지른 일입니다. 두 조직은 조직원들 사이 다툼으로 긴장관계가 조성되자 20, 30대 신규 조직원들을 대거 영입하며 패권 싸움을 준비했습니다. 두 조직이 대치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혐의가 무거운 18명에 대해 동시 검거 작전에 나섰습니다. 따로 검거할 경우 자칫 달아날 우려가 있는 만큼 검거 작전에는 광역수사대 형사 72명이 투입됐습니다. 경찰은 이들 18명을 구속하고 66명을 입건했습니다. 관리 대상 인원 중에 절반가량을 저희가 이번에 검거를 했고요. 실질적으로 조직을 와해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넘기는 한편 또 다른 조직폭력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신섬입니다. 자유한국당이 공영방송 KBS를 상대로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KBS의 간판 뉴스인 9시 뉴스 때 노출된 그래픽이 발단이 됐습니다. 자유한국당에 투표하지 말자는 그래픽이 1초간 노출됐던 거죠. 보도에 이민찬 기자입니다. 일장기에 한국당 횃불 로고를 넣은 인터넷 이미지를 활용한 KBS 보도. 한국당은 총선을 앞둔 불법 선거 개입이라며 KBS 앞에서 대규모 규탄 집회를 열었습니다. 노골적인 총선 개입, KBS는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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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성은 온데간데 없고 편파, 왜곡, 조작, 선동이 난무하는 방송 납치, 방송 괴물로 변하고 있습니다. 법적 조치도 취하기로 했습니다.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를 요청하고 253명의 당협위원장이 각 1천만 원씩 모두 25억 3천만 원의 손해배상도 청구했습니다. KBS 양승동 사장과 보도본부장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 소송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당은 KBS가 청와대 눈치를 보며 홍위병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 친북 좌파 세력들은 KBS를 점령했습니다. KBS는 청와대 문재인 홍보본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또 수신료를 냈더니 좌파 방송이 됐다며 가구당 2,500원의 KBS 수신료를 거부하는
대국민 서명운동도 시작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 네, 일본에서도 며칠 전 선거 때 공영방송 수신료가 작은 이슈였습니다. 참여 선거에서 딱 한 명만 당선자를 낸 정당이 있는데 그 당 이름이 NHK로부터 국민을 지킨답니다. 누가 왜 이런 정당을 만들었는지 김민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일본의 공영방송인 NHK는 KBS처럼 시청자들에게 수신료를 의무 징수합니다. 그런데 징수원이 가가호호 방문하는 방식이어서 충돌이 자주 발생합니다. 受信料の届けがなかったのでお伺いさせていただいております。設置してんのは俺じゃないの? NHK를 안 보는 시청자들까지 왜 돈을 내야 하느냐는 불만 여론이 커지면서 이번 선거에서는 수신료 의무 징수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참의원까지 탄생했습니다. 公約はただ一つ。それはもちろん NHK をぶっ壊すでございます。 전직 NHK 직원인 그는 SNS에 수신료 거부 방법 등을 담은 동영상을 올려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私は2005年に NHK を退職して以来14年間 NHK に受信料を支払っていません. 다치바나 대표는 돈을 낸 시청자만 NHK를 제대로 볼 수 있게 전파를 송출하는 일명 스크램블 방송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의원이 된 그는 수신료뿐만 아니라 아베 정권 편향인 NHK 방송 내용과 임직원들의 고임금 문제 등도 손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독일 기업 폭스바겐과 아우디가 디젤차 배출가스를 조작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소송을 당했죠. 우리나라에서도 소비자들이 집단 소송을 냈는데 오늘 법원에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차량 구입비의 10%씩을 물어주라는 겁니다. 김철웅 기자입니다. 2015년 폭스바겐과 아우디는 디젤 차량의 엔진 성능과 연비를 올리려고 배출가스량을 조작한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하고도 친환경 디젤이라며 차량을 판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른바 디젤 게이트의 시작이었습니다. 배출가스 조작 차량이 1,100만 대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세계 각국에서 소송이 이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선 5,000명이 넘는 차주가 소송을 냈고 오늘 법원에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폭스바겐과 아우디가 차주들에게 차량 구입가의 10%씩을 줘야 한다며 차주들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재판부는 거짓 과장 광고로 소비자들을 속였다며 차주 79명에게 각각 156만 원에서 538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자동차 소비자 집단 소송에서 원고들의 손을 들어준 첫 번째 상징적인 판결입니다. 앞으로 외국 수입자 업체들의 배출가스 조작에 대해서 소송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폭스바겐과 아우디를 상대로 전국 법원에 제기된 30여 건의 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나트륨이 많아서 밤에 먹으면 안 될 것 같은 음식, 라면이 떠오르죠. 그런데 요즘 유행하는 즉석 삼계탕의 나트륨이 이 라면보다 많다고 합니다. 홍유라 기자입니다. 보양식으로 인기 만점인 삼계탕. 무더운 여름엔 집에서 쉽게 조리할 수 있는 즉석 삼계탕을 찾는 소비자가 많아집니다. 간편하니까 집에서 더우니까 해먹기 편하니까. 이렇게 간편하게 먹을 수 있어 인기가 좋은 즉석 삼계탕의 나트륨 함량이 상당히 높은 걸로 조사됐는데요. 이 즉석 삼계탕 한 그릇을 먹으면 나트륨 하루 권고량의 75%를 먹게 됩니다. 소비자원이 조사한 14개 제품 중 가장 나트륨이 많은 즉석 삼계탕은 1900mg대였고 2위는 1800mg, 3위는 1700mg이 넘는 나트륨이 들어있었습니다. 이른바 나트륨 덩어리라는 봉지 라면과 비교해봐도 일부 즉석 삼계탕의 나트륨 함량이 더 많은 겁니다. 건강을 위해 삼계탕을 챙겨 먹던 시민들은 황당해합니다. 나트륨 많으면 건강을 생각해서 덜 먹어야겠죠. 소비자원은 즉석 삼계탕엔 소금을 추가로 넣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조리할 경우에 소금을 넣지 않고 그리고 고기 등을
소금 같은 거에 찍어 먹지 않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조업체들은 앞으로 나트륨 함량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홍민아입니다. 1초 만에 1,000억 원이 완판된 정기예금 상품이 있습니다. 카카오뱅크에서 생긴 일인데요. 워낙 금리가 낮다 보니 연 5% 이자에 100만 명이 몰렸던 겁니다. 그런데 5% 금리를 받게 된 사람은 1,300명에 불과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안건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카카오뱅크가 이번 주 내내 진행하는 이벤트들입니다. 가장 큰 인기를 모은 건 연 5% 이자의 정기예금이었습니다. 22일 오전 11시부터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았는데 시작 1초 만에 다 팔렸습니다. 한꺼번에 사람이 몰려 서버가 마비됐을 정도. 타행 예적금까지 깨고 새 계좌를 개설했지만 가입에 실패한 소비자가 많아 인터넷 재테크 카페에선 원성이 끊이질 않습니다. 회원이 10,000명 가까이 되는데요. 신청된 분이 없습니다. 카카오 측에다가 묻고 싶어요. 가입하신 분이 몇 분인지. 100만 명 넘는 신청자 가운데 가입에 성공한 사람은 1,300명 남짓. 전체의 0.13%에 불과하지만 단 하루 이벤트로 예치된 금액은 110억 원을 넘었습니다. 예금에 가입하려면 카카오뱅크 계좌에 적어도 100만 원이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가입 대상자를 미리 정해뒀다는 소문까지 돌자 일부 소비자들은 금융감독원에 카카오뱅크를 조사해달라고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소비자의 관점에서 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유혹 마케팅으로 기획됐다는 점에서는 소비자의 실망이 크다고 봅니다. 카카오뱅크는 임직원 중엔 가입자가 없다며 가입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밝히는 등 진화에 나섰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네, SK하이닉스의 올 2분기 영업이익이 10분의 1 토막으로 줄었습니다.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는 주기를 만난 탓인데요. 이제는 일본의 수출 규제까지 겹치면서 올 하반기에는 반도체 생산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김남준 기자입니다. SK하이닉스는 올해 하반기 D램 생산 라인 일부를 카메라 이미지 센서인 CIS 생산 라인으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낸드 플래시는 감산폭을 10%에서 15%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주력 제품인 메모리 반도체 생산을 줄일 만큼 SK하이닉스의 2분기 실적은 부진합니다. 2분기 SK하이닉스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8%나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도 89%나 급감했는데요. 3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가격 하락폭도 예상보다 좀 커지면서 매출이랑 영업이익이 좀 전분기 대비를 해서도 좀 큰 폭으로 감소를 하게 됐습니다.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생산을 줄이는 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두 번째입니다. 문제는 일본의 수출 규제가 장기화되는 겁니다. 세계 2위 업체가 감산을 결정한 상황에서 수출 규제로 생산 차질까지 빚어진다면 글로벌 시장에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재고가 소진되고 나면은 지금 전 세계 IT 산업 자체가 진전되는 게 멈춰지거든요. 그때는 돈이 있어도 못 사는 상황이거든요. 내일 윌버로스 미국 상무장관을 만나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도 일본 수출 규제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집중 부각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 공포가 끌리는 계절, 여름입니다. 더 무섭게, 더 음산하게 진화하는 공포 체험을 박수유 기자가 체험했습니다. 배경은 1, 9, 8, 9. 자, 그럼 즐거운 시간 되세요. 어두컴컴하고 음산한 공간. 정체를 알 수 없는 속삭임과 울음소리, 비명소리가 공포를 극대화합니다. 실험실 소독약 냄새와 머리를 스치는 거미줄, 물컹한 바닥 등 모든 감각으로 공포를 느낍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괴물이 튀어나와 마음의 준비 없이 공포를 맞닥뜨리도록 찰나의 타이밍을 노렸습니다. 공포를 효과적으로 연출하려면 붉거나 파란 느낌의 조명도 중요하지만 잔머리 굴리고 있네. 지금 바로 이 고통을 끝내버리면 어떨까? 핵심은 액션과 음향, 조명처럼 감각을 자극하는 요소가 어우러지는 타이밍.
공포 같은 경우에는 그 0.5초의 타이밍으로 관객들이 무서워하느냐 아니면은 이게 그냥 지나가느냐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더욱 강렬한 공포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연출 기법도 치밀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입니다. 서울 등 수도권 지방도 퇴근길 무렵부터는 빗줄기가 강해졌었는데요. 지금은 잠시 그쳐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울은 약간씩 흩날리고 있는 정도인데요. 밤사이에는 중부지방의 물폭탄이 우려됩니다. 귀갓길을 서두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 장맛비는 중부지방에 주로 힘을 쏟겠습니다. 강원 영서 남부와 경기 남부 지역 그리고 충청 북부 많은 곳에는 400mm 이상, 그 밖에 중부에는 최고 250mm, 영동과 전북, 경북 북부 많은 곳에는 120mm가 집중되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가 고비가 될 텐데요. 시간당 50에서 70mm의 세찬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게릴라성 호우여서 산사태 등 안전사고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비의 양이 상대적으로 적은 동해안과 남부 지역은 모레까지 33도 이상의 폭염이 이어지겠고요. 일요일에 장맛비가 모두 그치고 나면 중부지방도 다시 더위가 강해지겠습니다. 남부지방의 장맛비는 토요일에 대부분 그치지만 중부지방은 일요일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요즘 습도가 높아서 무척 힘드실 것 같은데요. 지방 곳곳에 수출 놓아두면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채널A 뉴스 남혜정입니다. 네, 오늘 뉴스에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